저희는 저번 시간 개화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다까지 배웠습니다.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 텐데요. 자, 개화 정책의 추진이고요. 자, 고종과 민비가 이제 즉위가 아니라 세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10년간의 집권이 끝이 나고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고종과 민비가 세력을 잡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의 세력이 이제 조선 정권의 대다수의 분위기가 되었고요. 이 분위기로 인하여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것도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뭐를 기억하라라고 했냐면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라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선진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이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개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 문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배워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파견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으로 파견한 사람들을 통신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선진 문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선진 문물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수신사로 인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조선의 정치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정치와 군사 기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정치 같은 경우는 조선의 개화 정책을 처음으로 총괄했던 기구 같은 경우는 이름이 통리기무아문이더라라는 것, 이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개화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군사 같은 경우는 신식 군대라든지 신식 무기를 받아들인 별기군을 설치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별기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군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별도로 있었던 별기군들을 만들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알아오기 위해서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였고요. 자, 미국에서는 보빙사를 파견하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면서 미국의 보빙사에 갔던 사람들이요. 미국의 선진 문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미국에 유람을 하면서 썼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육일준의 서양을 견문하면서 쓴 책이라는 뜻으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조선 후기에 지식인들이 서양의 선진 문물을 보면서 느꼈던 놀라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개화정책의 추진 같은 경우는 고종과 민비가 즉 세력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부터 해서 조선의 정치가 급격하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의 정치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니까 당연히 내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따랐던 사람, 그래서 일본과 서양 세력과 서양 세력이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요 척허비의 정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위정척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위정척사라는 뜻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위자가 무슨 위자였습니까? 그렇죠. 지키다 위였고요.
그 다음에 정자가 바르다 위자였는데, 바르다 정자였는데, 자, 이 바르다라는 것이 우리 조선의 성리학이었고, 척은 배척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척은 배척. 그 다음에 사는 사사로운 것. 그래서 이거는 사사로운 것, 서양의 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양의 문물이라고 하면 일본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4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4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주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따른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60년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상수교 반대운동이에요. 자, 이 통상수교 반대운동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양선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서양과 이렇게 서양의 배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물을 요구했을 때, 통상을 요구했을 때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뭐를 했다,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1870년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했습니까? 1870년대 때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었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가 개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항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 개항 같은 경우는 항구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구를 연다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다라는 것 살짝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다. 일본을 특히나 싫어했대요.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리학자 그 자체입니다. 일본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최익현이 누군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이라든지 양반들을 되게 비판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니까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써서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내려놓게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개항,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었죠.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그래서 둘 다 나쁘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서양과 일본은 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대 때 이렇게 개항 반대 운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1880년대 때는 책이 하나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자, 이 조선 책략 같은 경우는 조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것.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이 국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중국과는 원래 친하고 일본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나라였던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게 되네요.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를 이렇게 주장하게도 되고요. 자, 1880년대 때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선 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려오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영남 유생들, 영남 지방에 양반들의 고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경상북도에 가보면 양반의 고장 안동, 양반의 고장 경주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영남 유생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궁궐 앞에서 쓰게 되죠. 임금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요. 그게 바로 만명이었대요. 그래서 영남 유생들이 쓴 만명의 상소라고 해서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남만인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서양 문물의 유포를 반대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의 몰락과 함께 정권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90년대 때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일본을 막으러 무슨 의병 운동을 하자. 항일 의병 운동으로 빠지자라고 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옳다고 믿은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이모곤란이 일어나다입니다. 자, 이 이모곤란이 일어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 하나 보라고 했어요. 자, 이 이모곤란 같은 경우는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정치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기구는 통리기무화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은 별기군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별기군은 신식 무기를 지급받았고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급료와 복장 등 여러 면에서 90군인보다 대우가 좋았대요. 이 여기서 90군인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군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군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새로 만들어진 군대 때문에 밀려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별기군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 90군인 같은 경우가 월급이 1년치가 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월급, 용돈을 1년 동안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까? 당연히 생활도 안 되죠. 선생님도 월급 1년치 밀린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난리가 날 거예요. 한 2달 때부터는 선생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항의하고 교육청에도 항의하고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 별기군들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별기군이 아니라 90군인들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월급 줄게, 일단 한 달치라도 받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0군인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90군인들이 가게 되니까 가서 월급 봉투를 딱 열어봅니다. 그 당시 동전보다는 뭐를 많이 썼냐면 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쌀 봉투를 한번 열어보니까 모래가 섞인 쌀이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다려온 월급입니다. 그런데 열어봤더니 돈을 쓰지 못하는 종이화폐, 부루마블 화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던져버리겠죠. 그래서 일어났던 폭동이 뭐냐면 이모군란입니다. 처음에는 군인들의 폭동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는 반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배경 같은 경우는 별기군과 누구의 차별 대우냐면 90군인의 차별 대우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쌀을 어떻게 했더라라는 것. 그렇죠. 부속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제한으로 유출하니까 곡물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구마구 들고 가죠. 왜? 그 당시 일본은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장 노동자가 돈을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쌀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님 공장 노동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쌀은 금방 그렇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쌀을 그냥 가지고 가려고 이제 찾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조선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곡물이 무제한으로 유출됩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오히려 조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선 내에서 쌀값이 어떻게 되냐면 폭등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조선 내 쌀값이 올라가더라라는 것.
그러면 쌀값이 올라간대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이었고요. 자, 이 이모군란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전개 보겠습니다. 자, 전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99인들이 자, 월급이 1년치 밀렸었는데 모래가 든 월급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제한 유출 이후에 조선 내 쌀값이 올라가니까 도시 하층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 하층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거면 그냥 반란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도시 하층민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정부 고관이라든지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정부 고관은 개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인 교관은 별기군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다음 일본 공사관은 일본을 들여왔기 때문에 너네가 조약 맺었지라고 하면서 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99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하층민입니다. 누구를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개화 정책은 싫어해. 그러면 개화 정책 싫어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싸우는 거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 싸우지 않는, 서양 세력과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라고 했던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성격이 바뀌게 되어요. 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폭동이었고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 끼게 되니까 굉장히 판이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정부 고관이 살해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후, 민비의 오빠거든요. 그래서 이 민비의 오빠 같은 경우가 민비의 오빠를 비롯한 민비의 사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개화 정책을 추진한 대부분의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고종과 민비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명성황후 역시도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어떻게 하냐면 몰래 편지를 보내요. 일본 말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청나라한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일본한테 밀려가지고 조선 내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반전시킬 기회다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모곤란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나라가 이 세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 약화시켰으니까 결과는 청나라가 이제 거꾸로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맺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약의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요. 항구는 개항하되 우리나라 안까지는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청나라 상인만 어떻게 하냐면 조선 땅 안으로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 안으로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상인들은 값싼 중국산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이 그거를 직접 들고 오죠. 원래는 그러면 못 들고 왔으면 중간 상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간 상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망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는 무슨 조약을 맺냐면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아까 봤었죠. 일본인 교관이 살해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공사관을 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 나라가 그랬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고 뭐를 지불해라?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사관에 너무 무섭다. 우리나라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공사관에 뭐를 주둔시키겠다?
경비병을 주둔시킨대요. 원래는 뭐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놨는데 경비병을 주둔시킨대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다른 나라 군인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군사를 바로바로 그냥 파견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너네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이모곤란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화 정책은 추진하는데 이러한 뒷받침할 만한 사상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별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개화 정책이 아무래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히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폐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동안 배웠던 내용 제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